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는 그림은 한국 회화사에서 16세기에 특기할 만한 회화 작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강점기의 조선 회화사 서술이나 오늘날의 대표적인 한국 회화사 저술에서 16세기작 신사임당 초충도의 존재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대한 연구는 근래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신사임당 진작의 발굴과 양식의 문제 혹은 신사임당 초충도의 명성이 가지는 허구성 및 정치성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 초충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화사적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 중 초충도가 유독 대표 화목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오늘날에는 그것들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등이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조규희님의 논문인 만들어진 명작 신사임당과 초충도를 함께 읽어보면서 초충도가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게 된 시대적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은 16세기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산수와 포도를 잘 그린 여성 화가로 인식되었습니다. 초충도가 사임당의 대표작으로 처음 주목된 것은 18세기 초반입니다. 초충도첩을 발굴하고 여기에 발문을 짓고 열람한 이들은 율곡 이이의 학통을 이은 서인 노론계의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사임당 초충도가 라는 초충도에 대한 노래도 창작하였고, 이들이 새롭게 발굴한 사임당의 초충도첩은 조선의 제19대 왕인 숙종의 장인인 김주신의 소장품이 됩니다. 1715년대에 이 화첩은 궁궐로 내입되어 숙종이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 숙종이 이 그림을 모사하여 병풍으로 만들고 원본에 어제시까지 지어붙이게 되죠. 이는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초충도를 떠올리게 되도록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62년에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지휘해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이 중수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 명화 근 500년 전에 사임당의 초충도 19병을 전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조선왕조 500년을 대표하는 한국의 명화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임당의 동상 제작이나 오죽헌 정화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1977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명으로 사임당 교육원이 창설되었습니다. 1972년 한국 명화 근 500년 전에 출품되었던 초충도 19병은 박정희 대통령의 소유가 되었다가 197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18세기 초반과 1960, 70년대 사임당의 초충도가
비슷한 양상으로 주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시점에 사용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상된 명작이라는 담론을 만들었습니다. 초충도가 사용된 시기와 주체, 목적 등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개입된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각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문헌기록의 변화가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 기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당대의 문헌들에는 신사임당이 신씨 또는 동양신씨 등으로 불린 산수화와 포도화로 명성을 떨친 여성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가부장적인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이전인 16세기 지식인들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사회 조선에서 사대부가의 여성을 이름난 화가로 꼽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의 두 글은 이러한 견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롱계의 인사인 유원길이 강릉 사람이 보여준 신사임당의 포도도에 1773년에 남긴 발문을 보겠습니다. 이 두 글이 말해주는 것은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린 것은 주로 고향인 강릉집에서 취미삼아 그린 것이라는 점과 규방 여인이 그림을 외간 남자가 소장하거나 완상품으로 감상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신사임당을 화가 신씨로 언급한 이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위층 사장파 관료들인 소세양, 정사룡, 정육일 같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어숙권은 동양신씨가 포도와 산수를 당시에 매우 잘 그려 평하는 사람들이 안견에 버금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도 어머니가 포도와 산수를 잘 그렸으며 주로 병풍이나 족자와 같은 큰 규모의 화폭에 그린 그림들이 세상에 많이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숙권은 또한 근래 사인으로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하면서 산수화에는 별자 김장과 사인 이난수의 아내 신씨와 학생 안찬이 있고 영모좌파에는 종실 두성령이 있으며 초충에는 정랑 채무일이 있고 목죽에는 현감 신잠이 있는데 이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 신사임당을 당시 화단을 대표하는 사인화가의 범주에서 그것도 가장 저명한 실력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신사임당을 당대의 이름난 화가의 계보 속에서 서술한 어숙권은 소세양, 정사룡 등
명종대 최고위층 관료들의 후원을 받았던 서울 출신 문장가였습니다. 그는 박학하고 시문에 뛰어나 민인백, 이이 등 명종과 선조 때의 이름난 문사들이 어릴 적에 그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민인백은 사후록에서 어숙권은 70이 넘어서는 반고, 사마천, 한유, 유종원 같은 이들의 글들을 누워서 암송하며 가르쳐주곤 하였는데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관청문에 줄을 잇고 둘러서서 절하며 배우기를 청하는데 모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숙권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당대 최고 수준의 선비화가의 그림 범주에서 논한 것은 당대 최고 권력층과 지식인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1608년에 이호민 등이 국왕에게 외교적 전례를 건의하면서 전거로 어숙권의 패간잡기를 든 경우나 한국관 회사를 편집한 김여가 내가 어릴 때로부터 선배와 어른들을 따라 매번 우리나라의 역사를 논하다 보면 어숙권이 지은 패관잡기로 사료의 창고를 삼았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숙권이 언급한 16세기 선비 화가들의 회화적 수준과 화가의 정확성은 당시 중종의 어진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두성령 이암의 현존 영모화 작품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숙권이 신사임당을 당대의 대표적 산수화가로 꼽은 것은 당시의 특권층 사장파 관료들이 형성한 담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광의 여인인 신사임당이 이렇게 당대 최고의 산수화가로 평가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남긴 글들에 담긴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세영의 문집에는 동양신시, 산수와 족자 두 폭에 쓴 재화시 두 편이 전합니다. 이은상이 발간한 책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의 1978년 보유수정판에는 소세영의 문집에 기록된 이 재화시 두 편이 각각 적힌 산수와 두 폭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 한 폭의 상단에는 양곡집 권 1에 실린 소세영의 재화시와 함께 말미에 무신새말 진시빌 서우 양곡이라는 관서가 적혀있고 하단에는 이경석의 발문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폭에는 상단에 소세영의 재화시만 있고 하단에 발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점의 산수화들은 동시기 작품인 안견파 산수화풍의 1540년대 개회도들과 작품의 크기 및 화풍이 유사한 점과 네 글자의 낙관 중 동양이 판독된 점 등에서 16세기 사임당의 산수화에 대한 증언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임당은 스스로 동양신씨라는 도장을 사용하였고 소세양은 이런 연유로 이 그림을 동양신씨 산수화족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세양의 재화시가 무신년인 1548년 12월에 창작되었다는 것은 16세기 화가 신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세양의 후배들인 정사룡이나 정육일, 어습권의 글들도 모두 조선의 제13대 국왕인 명종대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명종대인 1545년 이후에 신사임당의 그림이 중앙의 사장파 관료들의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것은 신사임당이 화단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이 강릉에서가 아니라 서울로 이주한 1541년인 38세 이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인은 아버지의 성품이 척당하여 치산을 못하였기 때문에 한성으로 이주한 후에 집안 살림이 어려워 어머니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이끌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 이주 후 사임당의 그림이 세상에 널리 전한 것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신사임당의 그림에 기록을 남긴 이들이 명종대의 특권층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규방의 여성화가가 주목될 수 있었던 명종대의 문예계의 동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명종은 사장의 뜻을 두었으며 서화와 색 기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다. 거나 평소에 시와 문장을 좋아하여 한때 문학하는 선비들로서 정육일의 무리와 같은 자들이 가장 총애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종은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즉 그림의 효용과 기능을 잘 알고서 이를 통치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던 국왕이었습니다. 명종은 왕권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세력인 신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림과 제화시문을 중요한 매개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문화를 권장하고 싶어서였고 한편으로는 위아래의 마음을 통하여 막힘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였다고 한 명종의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명종은 당시의 실세였던 윤원영 일파를 견제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하는데 그림과 시문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종의 의도는 지속적으로 신료들을 불러 그림의 제화시를 창작하게 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제화시 창작은 종대 특권층 엘리트들에게 핵심적인 정치적, 문화적 소양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어습권이 패관잡기에서 신사임당을 거론한 다음의 글에 함축된 사회적 맥락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듯이 어습권은 기이하게 신동으로 글씨를 매우 잘 쓴 선비 집안의 아이들을 언급한 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계층인 부녀자들, 그 중에서도 특출하게 전문적인 기량을 보인 화가 신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의 8살짜리 박률에 비해
당시의 신동인 이산해는 그보다 배나 어린 5살 때 보기에 더욱 기이한 초서를 써서 당시의 명공 제자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글씨를 첨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근래의 신동, 이산해처럼 당시에 그림을 잘 그린 신씨가 드문 존재인 여성화가였기에 당대의 명사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그녀의 그림을 첨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담론이 제기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세양 제시 산수와 두 폭 중 발문이 빠진 한 폭에 적힌 시의 내용을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문이 없는 이 산수화는 신사임당의 넷째 아들 이유의 증손인 이동명이 1676년에 송시열에게 발문을 구했던 작품입니다. 이때 송시열은 이동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작품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진위 문제를 거론합니다. 결국 송시열은 발문을 작성해서 이동명에게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 그림이 오래되어 진위가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한 폭의 산수도 하단에 발문이 적히지 않은 것은 송시열 발문의 부정적인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발문이 없는 이 그림에 적힌 소세양의 제화시가 바로 송시열이 이동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삼은 해질녘에 도인 하나 나무다리 지나가고 막 속에선 늙은 중이 한가로이 바둑두네. 꽃다운 그 마음은 스스로 신령과 함께 합쳤나니 묘한 생각과 기이한 자취 따라잡기 어려워라. 의 시구가 적힌 시였습니다. 송시열은 그림에 승려가 그려져 있다는 것과 소세양이 신사임당의 그림에 꽃다운 마음이나 기이한 자취 등의 불순한 언급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이 족자가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화가의 규모와 같을 뿐 아니라 신부인의 도장이 있는 그림에 외간남자인 소세양의 글이 적힌 것도 의심스럽다며 진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송시열이 문제 삼은 시구인 꽃다운 마음이라는 언급은 소세양이 그림을 감상하며 화가가 여성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묘한 생각과 기이한 자취를 그림 속에서 읽은 것입니다. 정사룡도 그녀의 포도그림 병풍에 쓴 제화시에서 규방의 동양이 빼어나듯 임중의 이역이 보배롭구나 라고 하면서 빽빽한 잎이 치무의 기운이 농방은 가인과 같이 아름답구나 라고 하여 그림을 감상하는데 화가의 여성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종합해보면 신사임당이 당대에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안경과 같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직업화가의 화풍으로 사장파 관료들이 선호한 산수화를 그린 것과 여성화가라는 특이성을 높이 산 명종대의 문예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사후 100여 년이 지난 1659년에 그녀의 그림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1659년은 효종의 죽음으로 율곡학파인 서인과 퇴계학파인 남인 간의 정권 주도 다툼이 있었던
1차 예송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1659년 섣달에 송시열은 이동명이 평안도 관찰사의 막좌로 나가기에 앞서 요청한 사임당의 난초 그림 위에 다음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동명은 이의를 존숭하는 서인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시점에 이 화첩을 구해와 송시열에게 발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이 그림을 신사임당이 율곡선생을 낳았음이 마땅한 자료로 삼아서 이의의 학통을 잇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의 학통을 이은 서인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사임당의 그림을 열람하는 것이 곧 이의를 기리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이를 신사임당 그림의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기능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명은 앞서 언급한 소세양의 재화시가 있는 산수화에도 송시열의 발문을 구하는데 그 시기는 2차 예송 논쟁으로 서인이 실각한 후인 1676년이었습니다. 이때 송시열은 이동명에게 편지를 보내 이 족자는 그림을 전공하는 화가의 규모와 같고 한때 우연히 장난삼아 그리는 이의 그림 같지는 않은즉 그 당시 어버이의 엄격한 명령 아래서 억지로 그리던 그림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신사임당의 그림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그림의 성격을 이렇게 재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림을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여겼음을 말해줍니다. 송시열이 홍준보에게 1668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의 후손들이 쇠락하여 집안의 묘소조차도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실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송시열은 이 편지에서 이의 산소는 황폐하였고 또 그 밑에 있는 선생의 부모님이신 감찰공과 신부인의 묘소에는 표성마저도 없어서 100년도 되기 전에 누구의 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손 이동명은 그녀의 그림을 적극 구해 발문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의 문묘종사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 서인들에 의해 이의 존숭 작업이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문묘에 배양된 인물은 도통을 구현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가 속한 학파와 문인들에게도 학문적 정통성의 명예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인들에게 이의 문묘종사는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1680년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1682년에 이의 문묘종사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재조명은 당시에 율곡이의를 높이는 여론의 조성과 연결된 문화적 행위였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